황보선의 스토리. 안녕하십니까. 주말 아침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YTN 뉴스 FM 황보선의 스토리입니다. 맹물 먹고 속이 얹힌 소리, 오그랑수를 번복해놓은 화려한 미사여구, 뒤늦게 설레발을 치는 그것들, 말귀가 무딘 것들, 구접스러운 모습, 이거 다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문에 나오는 말들입니다. 이 같은 결의 말이지만 살벌하고 사납습니다. 김여정은 요즘 독설기계라는 말까지 나돌 정도가 됐습니다. 김여정은 2018년 초 평창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남한과 대화의 물꼬를 튼 평화의 메신저였습니다. 김여정의 최근 담화문에서도 여태까지 또 지금까지라는 뜻의 여적, 깨끗하게라는 뜻의 깨깨 등 우리 남쪽에서는 잊어버렸거나 방언으로 남은 소중한 우리말도 상당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친 언사가 아니라 같은 결의 힘을 깨닫게 해주는 따뜻한 북한말, 귀에 착착 안기는 부드럽고 상냥한 북한말을 다시 접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2020년 6월 20일 토요일, 오늘의 스토리는 FR 데이비드의 1982년곡 워즈로 문을 열겠습니다. 여러분도 삶은 달걀 좋아하우? 그럼 기자 사랑방에서 만나요. 네, 흥미로운 스토리로 토요일 오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기자 사랑방, 기사랑 식구들 소개해드립니다. 홍보선의 스토리, 막강 스토리텔러들. 먼저 신웅진 기자 나오셨고요. 네, 비주얼 담당 신웅진입니다. 네, 여전히 비주얼 담당 신웅진 기자, 그다음에 윤현수 기자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분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운동하려고 자전거 출퇴근을 뒤늦게 이제 어제부터 다시 시작했고요. 자전거 출퇴근 몇 킬로미터? 대충. 왕복 40km 정도 됩니다. 와. 예. 아니, 근데 그게 실제로 버스보다 훨씬 빨라요. 그 정도면 원래 제가 버스로 출퇴근하면 2번 갈아타기 때문에 네. 한 번 20km 올려면 네. 1시간 한 10분에서 예. 많을 때는 한 2시간도 걸리는데 막힐 때는 네. 자전거로 가면 보통 50분 정도면 가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루 40km 정도를 예. 자전거로 달리신다? 예. 네. 네. 윤 기자는? 저는 이렇게 재미없는 사람이었나 반성을 하게 되네요. 별다른 특별한 일이 너무 없습니다. 네. 참. 그래도 풀이 아니고 뭐였지? 농사. 농사 짓는 거. 예, 그거 잘 짓고 있는데, 네. 네. 요즘은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있습니다. 네. 그때 재미가 쏠쏠하겠네요. 네, 그래요. 자, 본격적인 스토리 만나보겠습니다. 기자 사랑방이 뽑은 첫 번째 스토리는 손정우의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든 다시 받고 싶습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가 범죄인 인도심사 법정에서 남긴 말입니다. 그는 왜 눈물까지 흘리면서 미국행을 거부하는 걸까요? 6월 18일 YTN 라디오 노영희 출발새 아침에 출연한 구정모 최단비 변호사의 분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한 행위에 비해서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약한 처벌이 이루어졌는지, 그러다 보니까 미국 안 가겠다고 버티는 거 아닌지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어떻습니까, 구 변호사님?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1년 6개월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재판 과정을 보게 되면 1심에서는 또 네. 낮은 형이 원래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 받고 풀려났었고요. 집행유예까지 나왔습니까? 네. 근데 이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이제 선고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수감됐고, 그래서 이제 이번 4월에 원래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외국의 유사 사례들과 비교를 하면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예컨대 뭐 영국이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신형까지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예, 사실 뭐 아동 네. 포르노물 뭐 이렇게 뭐 적극적으로 주체가 되어서 배포한 행위가 아니더라도 소지만 하고 있어도 그렇죠. 문제가 입수하고 되죠. 소지만 해도 네. 5년형이 선고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바로 이제 범죄 인도 절차가 있지만은 손 씨가 송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재판에서 울기까지 하고 미국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형량이 세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좀 더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버티는 거죠? 일단 이 손 씨 측에서 얘기하는 것에 따르면은 네. 이제 미국에 가면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나라에서 이미 재판받았던 이러한 아동 음란물과 관련된 것이 다시 한번 거기서 고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더 현실적인 것은 이제 손 씨 측의 주장입니다. 손 씨 측의 이제 변호인의 주장은 미국에 수감이 되면 미국은 아무래도 이런 아동 성착취 음란물과 같은 데선 굉장히 죄질이 안 좋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수감이 되고 나서 이 수감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고 네. 여기에다가 미국에서 한 번도 자라거나 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손 씨 입장에서는 언어 같은 것들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뭐 수감 생활뿐만이 아니라 재판을 받는 와중에서도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요. 정말 이 뒷부분은 저는 좀 이런 말까지 과연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손 씨 측의 주장에 따르면 특히 뭐 수감이 됐을 때 음식 같은 것들도 안 맞지 않겠느냐 이러한 또 주장까지 하는데 저희가 그런 것들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 수감 문제 어떤 원칙에 따라 결정해야 될지 짧게 한마디씩만 좀 해주시죠. 최 변호사님. 네, 지금 우리나라 사람을 외국에 보내는 게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상호주의입니다. 우리나라 이태원 살인 사건 패터슨 기억나시죠? 네,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잘못하면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받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런 조약은 서로의 평등한 그러한 법 집행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라도 범죄를 외국에서 저질렀다면 합당한 처벌을 외국에서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구 변호사님. 사실 저는 이 사건의 좀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검찰이 사실 제대로 처음 수사를 안 했다. 범죄 수익 은닉에 대해서. 네, 그리고 네, 대한민국 맞아요. 법원이 형량에 좀 합당한 처벌을 하지 않았다. 사실 만약 정말 제대로 된 수사가 됐었고 충분히 행위에 합당한 큰 처벌이 됐다고 한다면 애초에 이런 논란도 없었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국 이런 논란이 그러니까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보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되는 것 자체가 좀 넌센스다. 네, 이 지금 법정에서는 다크웹, 손정우를 미국에 보낼지 말지를 두고 치열하게 법리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윤현숙 기자, 손정우 이 사람 어떤 인물입니까? 네, 손정우 1996년생. 96년생. 네. 우리 나이로 이제 겨우 25살입니다. 2015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크웹이라는 곳에서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라고 불리는 예. 그 웰컴 투 비디오 아주 압력 예. 높은 예. 이런 사이트를 운영을 했는데요. 이 다크웹이라는 것 자체가 일반인들은 접속하기도 어려운 아주 그렇죠.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여기다가 네. 이런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예. 거의 한 3년 가까이 운영을 하면서 유료 회원들한테 한 4,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뭐 그 이상일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일단 암호화폐를 받고 성착취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근데 예. 굉장히 악랄한데 예. 왜냐하면 그 피해자 중에 네. 참 입에 담기도 그런데 생후 6개월 신생아도 있고 뭐 아주 어린 아이들도 신체 일부를 또 훼손하는 그런 영상들까지 포함해서 여기 올라온 성착취물이 한 17만 건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참 더 네. 심각한 거는 신규 새로운 영상을 올리면 뭔가 이렇게 특정 같은 걸 주는 시스템을 운영을 했대요. 그래서 경쟁적으로 올릴 네, 수 그래서 뭐 있게. 기존에 있던 걸 단순히 업로드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서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새로운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예. 그런 아주 악랄한 사이트였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중복 자료가 없는, 그러니까 여기서만 볼 수 있는 자료가 25만 건 정도. 25만 건이요? 네. 뭐 그렇다고 하는데 예. 그래서 주변에 있는 영유아를 성적으로 학대한 영상들을 많이 올렸고 수사관들조차도 차마 못 보겠다. 트라우마 생긴다 이렇게 호소할 정도로. 그리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네. 운영됐던 사이트였기 때문에 네. 이 전 세계가 공조 수사를 했는데 피해 아동들 뭐 납치 실종됐던 네네. 것으로 추정된 아동들이 23명이 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 구출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주 끔찍한 악랄한 범죄는. 네. 뭐 어떻게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손정우는 우리나라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기간 모두 채웠습니다. 미국에서는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5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는다는데 우리나라는 처벌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 많죠. 이게 각국 법 체계가 뭐 다른 건 뭐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 한국 같은 경우 이 온라인 범죄 개념이 좀 많이 강화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인터넷이 뭐 생긴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이 초기에는 이 처벌 자체가 이제 논란거리고 뉴스였어요. 야, 온라인에서 뭐 괴롭히는 네. 것도 범죄가 되냐 뭐 이러긴 네, 했지만 네, 네. 지금이야 다들 이제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법원도 이 소위 말하는 시대를 뒤떨어져서 이런 예. 약한 형량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 지배적인 의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으로 이제 인도 문제를 놓고도 이 법원이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한 것을 이 비난을 모면하려고 송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오히려. 비판도 아하. 있긴 있습니다. 그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는 우리 법 체계. 예. 참 이런 여론들이 뜨거워지면서 예. 이제 그 국회에서도 5월 20일에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게 내용이 뭐냐면 네네. 예전에는 아동 청소년 관련 성착취물을 예. 판매하거나 뭐 제작하거나 이런 경우에만 처벌을 할 수 있었는데 네. 이제 국내에서도 이 아동 청소년 관련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단순히 보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소지하거나 보기. 네. 네. 이렇게 바꾼 건데요. 예. 1년 이상 징역을 받게 했고요. 네. 또 돈을 벌 목적으로 이런 걸 만들면 예전에는 형량이 상한선이 있었어요. 예. 10년 뭐 이하, 7년 이하. 네네. 또 벌금형도 있어서 벌금형을 주로 많이 이렇게 부과가 됐었는데 가벼웠네요. 네, 아주 강화가 돼서 이제 5년 이상 징역형 이렇게 5년 이상. 하한선을 예. 설정을 오히려 했던 센 거죠. 거죠. 예. 네, 그리고 또 벌금형은 폐지가 됐고 뭐 처벌은 훨씬 이제 좀 강화하겠다 이런 의지는 보였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조금 눈여겨볼 만한 건 이 원래 그 예. 법정 용어가 음란물이었어요. 아, 네. 음란물이었는데 이번에 성착취물로 개정을 해서 이게 뭐 명백한 성착취 범죄임을 좀 이렇게 한 거죠. 네. 아, 그래요. 이게 이와 같은 이 범죄와 관련해서 그루밍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쓰다듬는다라고 아니, 하면서 뭐 이게 네. 나쁜 의도로 이제 쓰다듬고 그러는. 근데 원래는 그 뜻인데 이제 온라인상의 그루밍이라는 건 보니까 이게 그 미성년자한테 접근을 해서 온라인으로 SNS 같은 데 접근을 해서 뭐 신뢰를 구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뭐 문화상품권 같은 거 준다고 예, 그래서 예. 꼬시고 막 이러는 것들. 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처벌 근거가 지금 정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런 지적들도 사실 있었거든요. 네, 특히 성범죄 뭐 특히나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들이 예. 법이나 사회의 인식 그 속도가 좀 뒤처지는 경향이 예, 있어요. 예. 방금 말한 그런 네, 네. 범죄들도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다양하게 뭐 법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네. 좀 정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다행인 것은 들어보니까 그 최근에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 중에 하나 보니까 그 동의 여부 아동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그 피해자 연령 그럼요. 그걸 이게 이제 올려야죠. 올라갔잖아요. 예, 예. 그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네.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아동을 또 성매매 주체, 즉 범죄 행위자로 이렇게 규정한 그런 조항도 다행히 그 관련 법에서 이제 뭐 사라졌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보호해죠. 네, 그럼요. 그렇죠. 예. 자, 이 손정우의 미국 송환 문제 그렇다면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미국 법원에서 이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로 손정우가 지금 기소가 됐거든요. 예, 9개 혐의. 근데 이미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한국에서 1년 6개월 동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중 처벌 금지 원칙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인도 대상은 아닙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국제 자금 세탁 혐의 쪽에는 인도가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돈 거거든요. 세탁? 예. 그 액수가 37만 달러 한 4억 원 정도 되는데요. 예. 미국에서 이걸로 만약 형량을 받으면 한 10년에서 20년형 정도 나올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손정우 입장에서는 두려운 게 길기도 길고 예. 그리고 뭐 감옥에서 이제 처우도 이제 굉장히 네, 우려가 네. 되는 걸 텐데 네. 그 이태원 살인 사건 기억하시죠? 이태원에 그 뭐 예. 사람들이 약속 가장 많이 한다는 그 네, 네. 버거킹 자리 예. 얼마 전까지도 있었는데 지금 사라졌고요. 그 버거킹이. 그런데 거기에서 있었던 비극적인 사건인데 이 당시 진범이었던 이 패터슨 같은 경우는 국내로 송환하는데 4년 걸렸습니다. 4년. 네. 예. 이게 지금 바로 이제 미국으로 인도하는 거는 이제 또 너무 쉽게 내주는 건 아닌가. 이 죄질은 물론 굉장히 나쁩니다만 예. 이게 뭐 바로 이렇게
넘겨주는 거에 대해서는 네. 또 생각을 또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결론은 곧 나올 예정이에요. 예. 원래는 이번 주에 이제 결과가 나오기로 했었는데 좀 네. 미뤄졌고요. 어허. 이게 단심이거든요. 인도 심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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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은. 네, 네, 네. 그래서 곧 나올 예정인데 네. 아까 이중처벌 얘기하셨는데 그 검찰에서 미국 법무부가 예. 이제 확인서 낸 거를 제시하기도 했어요. 이게 처벌받은 사건은 다시 처벌하지 않겠다. 뭐 네, 이런 식으로. 네. 왜냐하면 아하. 미국에서 이번 사건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고 꼭 예. 송환을 받기를 원하는 네네. 그런 거를 좀 내비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예. 이번 사건 관련해서는 그 손종우 씨 아버지가 이게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아들을 네네. 좀 변호하고 이게 좀 탄원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예, 있어요. 예, 뭐 예. 국민청원도 하기도 했고 네. 뭐 국민청원이요? 네, 국민청원을 하기도 청와대 직접 아버지가 국민청원도 했죠. 하셨는데 뭐 예. 용돈을 벌어보려고 시작한 거다. 네네. 뭐 돈도 4억 원 정도 수익밖에 안 되는데 언론에서 말하는 그런 큰 금액이 아니다. 그래서 밖에? 수익금이 예. 압류되어서 네. 뭐 사실상 지금 다 차량이 모두 압류돼서 은닉 재산이 없다. 네. 반성하고 있고 그 선처해달라는 게 아니고 단지 자국민이니까 그 네. 여죄를 한국에서 받게 해달라. 뭐 손정우 씨도 법정에 나와서 같은 같은 내용으로 어떤 중형이 내려져도 달게 받고 싶다. 이게 가족 있는 곳에서 있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긴 했는데 예. 이 국민청원에 이례적으로 아주 댓글이 막 많이 달렸어요. 이제 좀 이 분노한 그래요? 민심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고 예. 심사가 예. 이루어지는 동안에 SNS상에서 이 손종우 엄벌을 촉구하는 아. 그런 총공격, 예. 예. 이런 미국 송환을 촉구하는 탄원선을 보내자 뭐 이런 총공격도 벌어지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만큼 그래요? 네. 또 이 사건을 되게 엄중하게 바라보는 국내의 여론도 있다는 점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 N번방의 원조격이라고 불리는 손정우가 1년 6개월의 처벌을 받았다면 그러면 이 N번방으로 구속된 조주빈도 손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 아닐까 이런 또 우려들이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사회적 파장이라는 게 워낙 컸기 때문에 이 N번방은 그리고 뭐 직접적인 피해자도 워낙 많고요, 국내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손방망이 1년 6개월이라는 이런 손방망이 처벌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네. 상당히 좀 더 무거운 벌이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죠. 예. 기대하고 있고. 그 조주빈에 관한 재판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좀 예. 눈여겨볼 만한 게 최근에 이 N번방의 유료 회원들이 네. 범죄단체 관련된 구성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았어요. 이른바 뭐 조직폭력배 뭐 네네네. 그런 것처럼 좀 그런 거죠. 이례적인 네네. 건데 네. 아마 조주빈이나 그 공범들도 예. 이것을 추가로 적용받아서 기소가 되지 않을까. 아. 네,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예. 제2의 N번방이라고 해서 예. 그 닉네임을 놀이대장 뭐 태범입니다. 닉네임도 잘 지어요. 네, 뭐 놀이대 예. 장태범인지 놀이대장 태범인지 제가 잘 읽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 사람이 배아무개라는 그 고등학생인데 네. 원래보다 굉장히 좀 최근에 선고가 됐는데 법정 최고형을 받았어요. 좀 최고형이요? 네네네. 법정 최고형을 받았는데 검찰이 요청한 구형이랑 선고된 구형이랑 같아요. 보통은 조금 이렇게 네, 내려주는데. 네네네. 그 법원 선고 단계에서 절반 이상 깎이거나 뭐 집행유예 나오는 경우도 왕왕 있는데 예, 예. 조금 사회적으로 이걸 좀 아동 청소년들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크다라고 해서 이 그 가장 높은 형을 중형을 선고를 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조주빈에 관한 예. 재판도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예. 또 어떤 사회적인 여론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 사이버 공간은 이제 뭐 다크웹처럼 점점 더 깊숙이 그 수단도 그렇고 통로도 그렇고 어둡게 이제 펼쳐질 텐데 온라인에 너무나 익숙한 아이들 걱정되거든요. 어떤 안전망 필요하다 보십니까? 이번 사건 N번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작을 2018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2018년. 예. 근데 이제 지금 이번에 그 신원이 공개된 이제 운영진들을 보면 나이를 보면 뭐 박사 조주빈 25살, 가까시라고 불리는 문영욱 24살, 그 붓다 강호는 19살, 이기아라고 불리는 이원호는 현역 일병 19살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들이 범죄를 시작했을 때 이미 예. 40대들은 네네. 확실하게 예. 그리고 사실상 이 청소년들이 많이 그랬고 네. 거기다 또 이제 운영자뿐만 아니고 사용자들도 이제 청소년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이제 드러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걱정한다고 그런다고 또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또
생각이 또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집에 있는 아이들 스마트폰 뺏을 수 있는 부모가 있나요? 뭐 컴퓨터를 압수하겠습니까? 지금 수업도 온라인으로 하는데 네. 이 기본적인 이 커넥트가 되는 이 기기를 뺏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뭐 포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 어린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니까 물론 이쪽 분야 전문가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네. 이 가면 갈수록 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는 정말 난제, 네. 그 말 그대로 난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앞설 뿐입니다. 황보선의 스토리. 네, 기사랑이 뽑은 두 번째 스토리는 내 집 마련의 꿈입니다. 정부가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해서 갭 투자, 이른바 갭 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내용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들썩이는 주택시장, 앞으로 어떤 변화가 펼쳐질지 전문가들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6월 17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 출연한 연세대 정경대학원 한문도 겸임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갭 투자 차단이에요. 그러니까 빚내서 전세 끼고 집 사는 거 완전 원천 봉쇄하겠다는 건데 관련해서 어떤 대책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그 전세 자금을 받아가지고 대출한 분들을 한해서 네. 새로 시작하는 분들은 아예 6개월 내에 입주를 안 하면은 다 회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나마 뭐 입주 조건을 따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애청자분들이 그동안 언론에서 많이 노출이 안 돼서 그런데 일시적 2주택 그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이용해서 한 주택을 가지신 분들이 한 주택을 갖다 보증금 끼고 대출 내버리지 일으켜서 돈 안 들이고도 주택을 구매해서 상승 효과를 보고 세금을 안 냈잖아요. 그거는 이제 저번 대책 때 잡았는데 네. 요새 젊은 층에서 아시겠지만 대학생들도 동아리가 있거든요. 이거 간단하잖아요. 간단해요. 투자할 수 있는 시드머니와 에쿼티가 작은데 투자했을 때 내가 지금 집을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전세 보증금이 들어있고 전세 보증금에다가 대출을 받으면 네. 그 집을 살 수는 있어요. 근데 나는 살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 전세 보증금에 대출은 내 돈이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자기는 전세 대출을 또 받아요. 그러면 전세 대출금 요새 이율이 적으니까 한 3억 받아야 3억이면 3% 90만 한 달에 10만 원밖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0만 원인가? 뭐 엄청 저렴한 돈을 내니까 월세 살 필요도 없고. 10만 원은 아닐 것 같아요, 교수님. 계산해볼까? 3억이면은 네. 3%면 3, 3은 900만 원이잖아요. 네. 70만 원 정도 내네. 그렇죠. 한 달에. 네. 70만 원이니까 3억짜리 전세를 가볍게 얻는 게 낫지. 그래도 투자한 주택이 전세 보증금을 끼고 대출 꼈잖아요. 그것이 만약에 이자가 100만 원이라고 하면 1년이면 10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주택 가격이 1년에 1억 2억 뛰니 그렇죠. 그것이 이제 젊은 층에 퍼져서 내가 주택을 갖더라도 전세 살면서 투자를 해야겠다는 게 많이 번졌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갑자기 갭 투자로 다 나서다 보니까 의외로 시장이 가라앉질 않고 그러니까 이제 다주택자부터 3주택자, 2주택자, 다주택자 다 막아놨는데 의외의 복병인 거죠. 복병이 그러니까요. 나타난 건데 이것도 요번에 이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전세 대출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안 해주고 그리고 그렇죠. 그 실거주자로 살아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주택을 하나 사게 됐어요. 또 다른 분들 이거 하려고 준비하시던 분이 계세요. 만약에 이런 걸 알아서 난 전세를 살고 있는데 이걸 다시 대출로 받고 이 전세 자금을 집 살 때 전세 보증금과 약간의 대출과 내 돈을 보태면 집을 부담 없이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예 막는 게 뭐냐면 이 전세 대출금을 회수한다는 거예요. 6개월 내에 회수를 한다 이거예요. 새로 살 때는. 근데 그전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투자의 형태는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1주택자 갭 투자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겠네요. 직접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네요. 네, 집을 사기 위한 대출도 막혔는데 갭 투자까지 못하게 하면 목돈이 없는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하느냐는 걱정들도 쏟아졌습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지는 걸까요? 6월 17일 YTN 라디오 이동웅의 뉴스 정면 승부에 출연한 홍춘욱 이코노미스트의 분석도 들어보겠습니다.
당장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는 월세 살고 있는데 예, 그 이번 올 연말에 집을 사려고 그 오래전부터 계획을 했습니다만 대출이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 같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런 볼멘 목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최근에 안타깝게도 2030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택 거래를 몇 살이 많이 사냐 이거를 조사하는 통계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연령대별 주택 매수 이런 통계가 이제 감정원에서 나오는데요. 예. 그걸 보시면 지난해부터 2030 세대들, 밀레니얼 세대들 그리고 30, 40대들까지 이렇게 주택 매수세가 아주 급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여기에 이제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거에서 빠진 분들이 바로 뭐냐면 맞벌이를 하면서 두 분 소득 합쳐서 6천에서 7천만 원 넘어가시는 분들. 예. 예, 요 계층들에게 지금 상실감을 주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는 그런 거에서 제외가 되고요. 예. 두 번째 더 나가서 분양가 상한제를 해주겠다라고 하면 그 가점제에 걸려서 중요세 60점 이상 돼야 되잖아요. 예. 이렇게 되려면 뭐 무주택으로 지금 몇 년을 살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 그러니까 요 계층에 대한 어떻게 반가운 소식은 없는 거죠.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예. 네, 결국 우리나라 정책 당국이 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구매 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세나 또는 월세 살면서 주택 구입 노리고 계시던 분들에 대한 배려는 조금 지금 아직까지는 뚜렷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 집값은 조금 떨어지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금리가 너무 낮네요. 이게 지금 모든 투자자들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예. 예전에는 그냥 무이용으로 그냥 은행 예금 또는 뭐 약간 플러스 알파 이름으로 이제 노후를 설계하거나 재테크를 해볼 가능성들이 있었는데 예. 지금은 다소간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서는 웬만한 수익도 거둘 수 없는 초유의 저금리 시대가 오니까 이 돈들이 빨라진 거죠, 흐름이. 그래서 최근에는 뭐 심지어 동학 개미 운동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식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유입된 데 이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월 말 이후에 서울까지 지금 들썩거리는 걸 보면 일단 이 유동성이 굉장히 많고 또 금융기관들 입장에서 부동산 담보 쪽에서 이렇게 규제가 강화되고 특히 법인도 대출이 어려워지는 대신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런 초유의 저금리 시대에서 신용대출이라든가 이금융권 대출 금리들도 상대적으로 또 떨어진 면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 금융시장의 돈들이 자산시장의 돈들이 지금 계속 좀 선한매 그러니까 돌아다니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당장 뭐 가격의 급격한 안정 또는 하락 전환 이거를 이야기하기에는 지금 조금 아직 섣부른 느낌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저금리 상황에서 투자할 때도 마땅치 않고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돌다 보니까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네요. 네, 여기에 이제 또 명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청약 가점제라든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든가 특히 우리나라가 제도가 신혼부부라는 또 배터리를 붙였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가 이제 점점 사실은 비혼 커플이 늘어나는 세상인데 제도 자체도 이런 사회 변화에 조금 적응하지 못한 면들도 있고 하다 보니 초조해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우리 기사랑 멤버 가운데 그래도 제가 보기엔 가장 재테크에 밝은 윤현숙 기자. 이번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 어떤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야, 오래 살고 볼 일이네요. 제가 재테크에 발달하는 상대적으로 네, 비교적. 알겠습니다. 저희에 비해서. 이 굉장히 좀 많은 내용인데 뭐 짧게 요약을 해드리면 이제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오른 수도권 서쪽 지역 절반하고 또 지역 중에서도 집값이 급등한 대전이나 청주 같은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묶었다. 그리고 이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급등하는 원인이 그러니까 여기도 말씀을 나왔지만 갭 투자에 있다고 보고 이 갭 투자 방지 대책에 조금 초점을 맞췄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때면 전세 대출을 안 해주고 전세 대출을 미리 받은 후에 뭐 투기 지역이라던가 아니면 투기 과열지구 내에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경우에 즉각적으로 이 미리 받았던 전세 대출을 토해내야 되고 그리고 또
주택 그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 예. 개인이든 법인이든 관계없이 네. 모든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못 받게 중단 하고 네. 또 강남권 같은 경우에 요즘 개발 호재가 좀 뭐 있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막 들썩거리고 있는데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서 예. 요걸 좀 막기로 했거든요. 네.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어떤 네. 변화가 있느냐면 네. 이곳에 집을 사면은 바로 입주해야 되고 반드시 2년 동안 예. 실거주를 하도록 이런 식으로 좀 바뀌게 됐습니다. 투기 목적으로 살 수 없고. 네네네. 또 재건축 추진단지 주택을 사들여서 조합원 분양을 받으려면 예. 2년 이상 또 거주해야 되도록 네.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투자 목적으로 이런 해당 지역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하고 분양권을 못 받도록 꼭 살도록. 네, 음마아파트 소유주가 음마아파트에 살지 않는 것처럼 지금 네. 그런 게 없어져야 된다 이런 거겠죠. 알겠습니다. 이 집 마련을 할 때 흔히들 전세를 끼고 적은 돈으로 집을 샀다가 이 전세 자금이 마련된 후에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 전부 내 집이 아니고 반은 은행 거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대출에 의지해서 내 집 마련을 하기도 했단 말씀입니다. 이제 이런 방식의 내 집 마련 이런 거 쓸 수 없는 건가요 그러면? 글쎄 이게 이번에도 보면 실수요자가 집을 사야 한다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춘 대책이긴 한데 예. 이 21번째 대책이고 이번 정부 들어서. 네. 근데 이제 사실 부동산 대책은 백약이 무효다라는 말을 이제 늘 하는데 어떤 정권도 제대로 성공해 본 적이 없었던 거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과한 수준의 남의 돈으로 집을 산다. 그리고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산다는 이 개념 자체가 좀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투기가 없어지고 뭐 이게 또 진정이 되면 나중에 또 이제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풀리긴 하겠지만 앞으로 상당 기간 어렵지 않겠나. 네. 그래서 뭐 각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겠죠. 뭐 집에서 돈을 빌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신용대출이라든지 그렇죠? 네네. 신용대출 문제를 좀 또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요? 네. 원래 이제 지난해 12월 16일 날 부동산 대책이 나왔었는데 기억들 하시겠지만 9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못하도록 그렇죠. 했죠. 이렇게 누르니까 뭐 아파트 가격들이 막 상승하는 효과가 났고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우니까 전세담보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또 다시 이런 규제가 나왔고 그러니까 신용대출로 이제 또 풍선 효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금리가 높고 또 변동금리다 보니까 지금같이 저금리 기조가 언제까지 유지될지 뭐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데 이게 금리 상승 시에 또 타격이 클 수 있거든요.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되면 결국 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제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집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이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시장은 술렁이고, 근데 그럼에도 이번 정부 대책으로 기대해 볼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한숨부터 자꾸 나오는데, 뭐 저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 숫자에 밝은 공무원들이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대책도 그런데 지난해 12.16 대책 때 지금 윤현숙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풍선 효과가 이제 9억 미친 3억에서 6억 그리고 6억에서 9억대 아파트들이 왕창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평균 서울 주택 가격이 6억 원이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중저가 갭도 잡고 그리고 규제 지역을 넓혀서 풍선 효과를 잡겠다라고는 하는데 저는 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보면 좀 회의적인 게 뭐 여러 매체에서 다 중요 기사로 내긴 했는데요. 유독 이 잠실, 청담, 삼성 이 대치동을 다룬 기사들이 많아요. 여기에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을 텐데 왜 여기에 눈이 쏠리는가 했더니 아직까지도 대부분들이 이 지역들을 로또로 보고 1억 1,000금의 꿈을 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고 이쪽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기사도 이쪽에 대해서 자꾸 다루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정부 대책이 아무리 좋아도 또 빠져나가기 위한 또 1억 1,000금의 꿈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좀 다소 좀 회의적인 좀 시각입니다. 또 실제로 이 대책 나오고 나서 김포나 파주 같은 곳들 이번 대책에서 빠진 지역들 부동산의 호가가 오르는 풍선 효과가 그냥 바로 그냥 벌써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아까 인터뷰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지금 뭐 2030, 3040 지금 집이 없는 분들이 이번 대책에 어떻게 보면 좀 가장 민감하게
게 그렇죠. 예, 보고 있는 분들인데 영끌이라는 말 아세요? 연끌이? 영끌. 요즘 신조가 너무 많아서. 영혼까지 끌어서 대출한다. 한 번 이제 집을 못 사고 이렇게 예. 되면은 계속 그쵸. 이렇게 스타트가 경제적인 스타트가 늦어진다 이런 걸로 해서 대책 나오기 전에 뭐 주택담보대출이든 전세 자금 대출이든 이런 걸 부부가 네. 이렇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해서 집 산 사람들이 승자다. 아직까지 네. 집을 그 좀 망설였던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대출들이 다 막히면 어떡하냐. 네. 좀 인터넷에서는 이런 이런 정부 대책을 좀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그렇겠네요. 있더라고요. 네. 자, 이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까 이제 요즘 또 이 집중 말고요. 주식에 눈을 돌리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동학 개미 운동 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 두 분도 이런 개미 운동, 동학 개미 운동 동참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뭐 이번에 동참한 건 아니고 제가 주식한 지 한 4년 정도 됐는데. 4년? 예, 그 정도 됐는데. 길진 않은데요? 예.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황당하게 들리시겠지만 그냥 감으로 합니다. 감. 예, 이게 왜냐하면 뭐 기자들이 보통 사고 나면 그 주식 그냥 다 망한다라고 이제 얘기할 정도로 기자들의 이 촉이라는 게 거의 무의미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소위 말하는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우량주 같은 것들로 한 2, 3% 정도 수익을 봤다 하면 팔고 좀 그래서 기다려서 또 폭락했다 싶으면 또 좀 사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뭐 고수들이 있죠. 고수들은 소위 말해서 이런 우량주보다는 등락폭이 큰 그런 종목들을 많이 하곤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냥 아주 뭐 생활비에 조금 보탬이나 될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작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소폭으로 감으로. 예. 저는 간이 작아서 주식은 그런 개별 주식은 좀 못하고요. 그 주가 지수랑 연동하는 그런 거 아주 조금 조금 이렇게 한 적이 있고요. 그 주식 투자가 참 어렵잖아요. 이번에 그 동학개미 운동 보면은 좀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미국에서는 로빈후드 투자자라고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로빈후드라는 게 모바일 무료 주식 거래 플랫폼이에요. 미국의 젊은 밀레니얼 세대들한테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건데 저희 동학개미 운동처럼 미국에서는 이 로빈후드 투자자들이 이런 코로나19 이후 불안정해지는 세계 경제 속에서 추락하는 증시를 떠받들이는 주체로 근데 이런 게 뭐 우리나라에서는 동학개미 운동, 근데 미국에서는 로빈후드 투자자 좀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민주운동이 참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군요. 그러니까 저금리에다가 이러다 보니까 돈이 갈 곳을 잃다 보니까 요즘 젊은 그 세대들은 주식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영끌도 모르시니까 이 말도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천하제일 단타 대회라고. 그건 또 뭐예요? 글쎄 말이에요. 예전에 손오공 나왔던 드래곤볼이라는 만화에 일본 애니메이션. 네네 천하제일 무술 대회라는 게 있는데 그걸 본떠서 누리꾼들이 만든 말인데 이게 변동성이 심한 그 코로나19 이후로 지난 그 3월부터 지금까지 좀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이제 요런 것들을 좀 노려서 단타로 하는 거를 천하제일 단타 대회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금리에다 부동산 정책까지 돈이 갈 곳을 잃다 보니까 이런 주식에 눈을 뜨거나 좀 관심을 많이 가지는 젊은 세대들이 많아질 것 같고 최근에 북한 리스크에도 증시 변동이 생각보다는 적은 거에는 이런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이제 좀 주식 시장을 떠받치는 역할을 잘하고 있지만 그 개인이다 보니까 향후에 만약에 변동성이 큰 어떤 이슈들이 생기거나 할 때 또 시장의 이런 변화폭을 크게 만드는 또 그런 또 걸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두 번의 주식 투자는 보니까 매우 소극적인 방식이어서 제가 아까 하시는 뭐 두 분이 혹시 뭐 재테크의 신인지 물어보려다가 그 질문에 접겠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 주식을 제가 샀기 때문에 그 폭락된 이후로 좀 회복이 안 돼서 매우 심한 데미지를 먹고 있습니다. 재테크의 신은커녕 마이너스의 손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자사랑방의 스토리텔러 윤현숙 신문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소리가 비슷한 두 낱말이 자주 들립니다. 하나는 재테크, 재산을 불리는 테크닉이죠. 오늘 기사랑방에서 다룬 갭 투자도 재테크입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낱말은 재택입니다.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근무하는 방식이죠. 공통점은 잘해야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점, 잘못하면 부작용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재테크와 재택, 청취자 여러분들께는 이거 둘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바의 머니 머니 머니
우리말 뭐니 아니고요. 돈 뜻하는 영어 뭐니입니다. 황보선의 스토리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보선이었습니다. Ain't it sad? And still there never seems to be a single